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는 산업,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올해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탐구하라를 주제로 열린 CES 2025에는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여 개 사가 참가해 특히 유레카관 스타트업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한국 기업이었고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292개 기업 중 129개를 차지했습니다. CTA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CES 2025는 2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가 핵심 기술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기존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AI 생태계는 자율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제조 현장을 혁신하는 디지털 트윈,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통해 CES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로봇의 챗GPT 모멘텀이 다가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저출산 고령화 흐름 속에서 개인 맞춤형 예방 중심 의료로 확장되며 헬스 분야가 IT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들이 CES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첨단 모빌리티는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로 도시 구조와 운영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CTA는 올해 CES에 약 700여 개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완성차뿐 아니라 전자, 가전 기업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AI 혁신 과정에서의 전력 소비와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중립 목표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CES에서는 지속 가능한 AI 혁신과 에너지 공급을 주제로 특별 세션도 마련했습니다. 결국 CES 2025에서 부각된 AI, 첨단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슈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 해군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오랫동안 세계 최대 해군력을 유지해온 미국이 해상에서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함정수에서 미국을 앞질렀고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함도 활발히 건조해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해양 강국 건설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해군 전략을 근해 방어에서 원해 호위로 확장한 결과입니다. 중국 해군은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2차 대전 이후 태평양을 장악해온 미 해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중국 해군의 함정수가 350척에서 370척으로 늘어나는 동안 미국은 293척에서 297척 수준에 그쳐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약 100년 전 해군력 쇠퇴로 세계 패권이 약화됐던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압도적인 조선 능력을 앞세워 해군력 증강을 단기간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소가 고작 7곳뿐인 반면 중국은 수십 곳을 보유해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이 미국의 최소 232배에 달한다는 미 해군 정보국 평가도 나왔습니다. 향후 구축함, 순양함, 핵추진 잠수함 등 핵심 전투 자산을 대규모로 건조해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고 자체 조선소의 역량도 제한적이어서 해군력을 신속히 확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을 비롯해 해군력 보강이 시급한 국가들은 세계 조선업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중국, 한국, 일본 중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쟁 상대이자 잠재적 위협이며 일본은 조선업 시장 점유율이 4%로 하락해 연구 개발 투자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해상 잠수함 건조 기술부터 부품 엔진 공급망까지 폭넓은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실제적인 조선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해양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 해역에서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즉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하고 전문가 회의를 열었지만 난카이 대지진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졌다고 볼 만한 징후는 없다며 추가 임시 정보 없이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다만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평소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부터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마다 되풀이되는 대규모 지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평가해 왔으며 한 번 일어나면 쓰나미와 광범위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 전반이 꾸준한 경계심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지진 직후 일본 기상청은 2019년 도입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해 관련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같은 해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대 지진 주의 단계가 내려져 사재기와 여행 취소 등이 잇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가 빠르게 내려져 조사 중 단계에서 곧바로 종료됐으나 국민들에게 대형 지진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권고가 이어졌습니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는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난카이 해곡 주변에서 감지되거나 특수 관측 장비로 비정상적인 지각 변동이 포착될 때 발표됩니다. 위험도에 따라 거대 지진 경계와 거대 지진 주의로 발령 수준이 나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조사 중 문구가 붙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이 대지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언제든 갑작스러운 규모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개벽 소식을 알고 싶다면 STV 상생방송 구독을 눌러주세요.